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우진입니다. 시간이 참 빠르죠? 새해를 맞은 게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12월의 끝자락에 있습니다. 여러분 올 한해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신년에 했던 다짐부터 지난 1년 울고 웃었던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실 텐데요. 돌아보면 뿌듯함보다는 좀 더 잘할 걸 하는 아쉬움이 더 크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꼭 가시적인 성과가 있어야만 우리 시간이 가치 있는 건 아니겠죠? 지난 1년의 시간은 나만의 고유한 경험으로 또 추억으로 내 안에 쌓여 있으니 그 자체만으로도 가치 있지 않을까요? 올 한해 숨가쁘게 달려온 모든 분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쉬움은 훌훌 털어버리시고 다가오는 2024년 갑진년 청룡의 해 승천하는 용처럼 힘차게 도약하시길 바랍니다. 강원도의 오늘과 소통하는 시사 큐레이터 생방송 더 인사이드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한 주간의 가장 핫한 이슈를 탈탈 털어드리는 시사인 이슈 시간인데요. 오늘도 진보와 보수를 대표하는 두 분 전문가와 자세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의원에서 재논객으로 돌아온 정치계 풍운아 황영철 전 국회의원, 교수계 핵인싸 돌아온 까라이스계 김영식 교수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두 분 앞에서 이런 말씀드리기가 조금 그렇긴 하십니다만은 나이 들수록 시간이 조금 더 빨리 가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2023년도도 참 다사다난했는데 며칠 남지 않았죠. 그래서 지난 1년을 돌아보고 희망찬 새해를 기원하는 연말 특집 시사인 이슈가 픽한 올해의 뉴스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먼저 황 전 의원님이 픽한 올해의 뉴스는요. 코로나19 사태 종식입니다. 2020년 1월에 국내 첫 코로나19 환자가 나온 지 3년 4개월 만인 올해 5월에 정부가 코로나19 종식을 선언을 했습니다. 한동안 마스크 벗고 돌아다니는 게 이상하다고 느끼신 분들도 좀 많았던 것 같은데 황 전 의원님, 코로나19 종식을 픽할 만큼 큰 의미를 두셨군요, 여기에. 좋습니다. 예. 네. 앞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2020년 1월 달에 코로나 환자가 국내에서 발생하면서 비상선언을 했죠. 그리고 만 3년 4개월인 올해 5월 11일 날 종식 선언을 했는데요. 예. 우리 국민들께서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우리 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미쳤고 또 이 기간 동안의 변화가 또 이후에 여러 가지 사회 현상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어쨌든 무사히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해낸 것에 대한 안도의 생각도 있고 또 이런 어려움이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철저하게 대비를 하는 그런 경험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올해 가장 중요한 뉴스로서 우리 국민 생활에, 우리 강원도민들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친 코로나19 사태 종식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신종 감염병이라는 게 이제 언제든지 발생을 할 수가 있는 거고 그렇죠. 발생 출현 어떤 주기도 점점 짧아지는 추세라고 하고요. 여기에 코로나19 발생 이후에 우리 사회에 취약했던 시스템이 드러나서 여러 가지 과제를 남겼는데 김 교수님 보시기에 제일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 뭐라고 보시는지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 코로나19 이러한 같은 바이러스는 언제든지 나타날 수 있다. 그리고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천연두, 흑사병, 그리고 이제 1980년대에 등장했던 에이즈, 그다음에 지금 보면 사스, 에볼라. 전부 다 최근에 등장했던 이런 이제 치명적인 바이러스들 아니겠습니까? 뭐 제 생각에는 올해 또 나올 수도 있고요. 내년에도 또 다른 바이러스가 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것들이 발생했을 때 이것을 어떻게 정부가 나서서 대처할 수 있느냐라는 매뉴얼이 어쨌든 문재인 정부 때 나름 잘해가지고 큰 성과를 얻었잖아요. 근데 이것이 그 정권에 끝날 게 아니라 계속 좀 이어져 가지고 이런 것들이 다시 나타났을 때에도
고령층이라든가 혹은 기저질환자 뭐 이런 분들을 보호하기 위한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하고 지금 끝날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계속해서 나타날 거니까 우리들이 그런 것들을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이번에는 김 교수님이 픽한 올해 뉴스로 넘어가 보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인데요. 지난 8월에 일본 도쿄 전력의 원전 오염수 방류를 전후해서 국내 수산물 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이 되면서 어업인들의 피해가 우려됐었는데요. 정부는 현재 3차 방류까지 이루어졌지만 삼중수소 농도 등은 모두 기준을 충족한 상태고 아직까지 가시적인 피해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두 분은 정부의 오염수 대응과 안전성 논란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먼저 교수님. 사실 이제 이 알프스 그러니까 다핵종 제거 시설이거든요. 일본에서 2012년도에 이제 개발한 장치입니다. 일본은 이제 이 알프스가 60여 종의 여러 가지 방사능 물질들을 제거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확인된 거는 없고요. 뭐 인정을 한다 하더라도 하지만 이제 일본에서 주장한 것 중에 혹은 이제 일본이 인정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삼중수소입니다. 그러니까 삼중수소는 H3잖아요. H3에 대해서는 본인들도 인정합니다. 이것은 알프스가 제거할 수 없다. 단지 알프스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없기 때문에 이 H3 삼중수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닷물을 끓여들여서 희석시켜서 방류할 수밖에 없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삼중수소는 인체에 들어오게 되면 H2와 바꿔지면서 신체에 상당히 뭐 여러 가지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거든요. 이것은 뭐 과학자들이 증명한 거니까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좀 안전하게 돼야 먹거리에 대해서 좀 안심하고 지낼 텐데 아시겠지만 동해안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본 후쿠시마 원전에서 오염수를 방류하게 되면 지금 이제 러시아 쪽에 오츠크해를 거쳐서 베링을 거쳐서 미국까지 갔다 돌아온다 하더라도 행여나 이것이 동해안에 영향을 미치게 되면은 동해안 주민들, 특히 이제 어업 수산업 분야는 당연히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거든요. 예. 그래서 정부가 안전하다고 말로 할 것이 아니라 이것을 과학적으로 증명을 해야 된다. 그리고 지금 최근에는 일본 수산물들이 들어오면서 동해안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원산지가 어디인지 확인이 안 된 것들이 많아요. 다 안 써져 있단 말이죠.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도 좀 더 이제 정부가 확실하게 좀 단속을 해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방사능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처음에는 이제 언론에서 이제 논란이 되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관리가 많았었거든요. 지금은 그런 것도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사실 일본 수산물들이 많이 들어왔을 때 지역 주민들에게 혹은 이제 수도권에서 관광차 동해안을 방문한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사실 얼마든지 악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지 일본이 무해하다, 뭐 일본 얘기만 듣고 이렇게 너무 안이하게 대처하는 것들은 나중에 더 큰 화를 불러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황전 의원님 어떤 의견 주시겠습니까? 지금 교수님께서 그러니까 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시작 때 있었던 쟁점들에 대해서 사실 말씀하신 것 같고요. 8월 24일 방류를 시작한 이후로 이제 수개월이 지났습니다. 만약에 방류를 시작하면 금방이라도 문제가 크게 터질 것처럼 사실은 이게 정치적 쟁점화가 됐고 사실은 이것을 정략적으로 좀 부풀린 세력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점에서 봤을 때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요. 과학적 검증을 통해서 단 한 건도 이 우리나라 수산물 또 수입되는 수산물에 핵 물질들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것, 연건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개월이 지난 지금에 있어서 다시 한번 이것이 과학적으로 논쟁이 됐던 것들이 정리돼 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정치권에서도 이 문제들이 이제 좀 빛바랜 논쟁거리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 점이 대단히 좀 다행스럽다. 저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일본에서 오염수를 방류했을 때 어떤 문제가 일어나지 않을까. 우리나라 국민들 또 특히 우리 수산업을 종사하시는 분들이 큰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걱정을 했는데요. 지금 사실은 수개월이 지난 지금에 있어서 우리나라 수산업체는 그래도 정상적으로 운영되어 있고 노량진 수산시장을 비롯한 전국에 있는 수산시장들이 매출이 정상적으로 정상화되고 있다라는 것이 지금 여러 가지 통계 자료로서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방심은 금물이다. 그러나 이 문제를 너무 정략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쟁점 삼고 이런 것들은 오히려 불필요한 시점이 됐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현역 국회의원 시절에 비슷한 경험을 했던 것이 바로 광우병 사태입니다. 광우병 사태가 났을 때 저 또한 이명박 대통령에게 이런 문제들을 국민들의 목소리에 대해서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의견들을 제가 의원총회라든지 여러 가지 언론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예. 그 이후에 사실은 광우병 사태가 그렇게 염려했던 것만큼 커지지 않았죠.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들이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어떻게 보면은 지혜로서 자리를 잡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후쿠시마 원전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아주 냉정하고 지혜롭게 대처를 했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이 문제에 대해서 더욱더 또 다른 문제가 일어나지 않을까. 계속 방류는 이어질 테니까 예. 감시는 지속하되 어쨌든 냉철하고 냉정하게 관점을 유지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12월 7일 날에 후쿠시마 앞바다에 정어리가 떼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후쿠시마 해변을 완전히 덮어버렸어요. 그런데 중국에서는 언론이나 유튜브에서 많이 이제 퍼졌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언론들은 단 하나도 보도하지 않았어요. 유튜브에서만 지금 이렇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것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일본은 거기에 대해서 단 한마디도 아니다라고 얘기를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 정부도 뭔가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는 언론들 자체가 보도를 안 해요. 이런 건 사실 대서특필로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우리들의 먹거리와 관련되니까. 그러니까 물론 이제 문제가 안 될 수 있습니다. 꼭 된다는 것은 아니고요. 하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국민들의 생명과 직결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부가 분명하게 의사표현을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지 일본의 눈치 보기로 나가는 것은 이것은 옳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 문제에 대해서 교수님께서 말씀하셔서 예. 제가 사실은 좀 교수님 말씀하시는 데 대해서 이게 좀 문제 제기를 별로 하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 이 문제는 꼭 짚어야 되겠어요.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국내 언론이 안 다뤘다고 말씀하시는 것도 팩트가 아니에요. 국내 언론에서 많이 다뤘어요. 어떻게 다뤘냐면 이 사실을 보도하고 그리고 다른 나라들이 어떻게 이 문제를 바라보고 있느냐에 대해서도 다뤘고요. 분명히 그건 다뤘다고 보고 있고요. 국내 언론이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객관적으로 다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정어리 떼의 떼죽음이 일부라도 단 1%라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연결된 부분이 있다. 아니면 그 죽은 정어리 떼 속에서 또 핵 물질이 검출되거나 뭐 이랬으면 아마 우리나라 언론도 가만히 안 있었을 겁니다. 예. 근데 정어리 떼들의 죽음은 대체적으로 과학적으로 분석하기를 커다란 보통 정어리 떼들이 뭐 고래라든지 상어라든지 큰 물고기에 쫓겨서 이렇게 죽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거든요. 예. 그거와 같은 사례로서 분석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우리나라 언론들이 기본적으로 다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또다시 뭐 큰 문제가 중국에서는 뭐 그런 문제에 대해서 팩트로서 단정 지은 것도 아니고 오염수 방류 때문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불안을 조장하는 거예요. 네. 근데 저는 이런 상태는 별로 안 좋다고 보고요. 앞으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객관적으로 좀 예. 바라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 정도 정리하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강원특별자치도의 지난 1년을 돌아볼 텐데요. 황 전 의원님이 픽한 두 번째 올해의 뉴스가 바로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이 되겠습니다. 두 차례 특별법 개정안을 거쳐서 지난 6월 11일에 628년 만에 강원도가 강원특별자치도로 다시 태어났죠. 아무래도 도정 최대 현안이었던 만큼 그 의미가 남다를 수밖에 없는데 황 전 의원님께서 간략하게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제가 두 번째로 이제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을 올해 빅뉴스를 이제 꼽았는데요. 예. 강원도의 역사상 가장 큰 변화가 이제 일어난 것이죠. 이제 우리가 강원도 부르다가 이제 강원특별자치도라고 부르게 되는 이제 호칭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우리 강원도 내 정책을 운영하는 도 행정을 운영하는 부분 또 도민의 생활들과 밀접하게 닿아 있는 부분이 특별자치도 출범으로 큰 변화를 갖게 됐는데 저는 솔직히 이 특별자치도 출범이
제식이 제대로 안 될 우려가 크다라고 사실은 걱정을 많이 해왔어요. 그런데 우리 강원도 정치권 또 뭐 김진태 지사를 비롯한 도내 많은 공직자 여러분들이 애를 많이 써서 이것이 정상적으로 출범할 수 있게 만들었다는 것에 대해서 좀 박수를 보내고 싶어요. 근데 이제 시작인 겁니다. 이제 시작인 거고 특별자치도로 시작을 했으면 우리 도민들이 우리 특별자치도가 되면 무엇이 우리 삶에 더 좋은 영향이 있는 것이지, 무엇이 더 우리 삶을 풍부하게 해줄 것이지, 뭐 이런 이제 의문점을 제시할 거예요. 그런 요구를 할 것이고 그것에 부응하기 위한 제3차, 4차 법 개정이 필요하고 또 그것을 중앙정부로부터 강원도의 자율성과 또 강원도의 미래 성장 동력을 이끌어낼 수 있는 많은 것들을 얻어내기 위한 노력들을 끊임없이 해야 된다. 네. 출발이고 이런 출발을 축하하되 앞으로 특별자치도가 성공적으로 자리 잡기 위한 노력들을 강원도 모든 분들이 함께 노력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을 마련한 강원특별자치도 내년 4월 총선 이후에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입니다. 앞으로 과제, 넘어야 할 문턱들이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교수님 어떤 의견 주시겠습니까? 2차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4대 핵심 규제를 완화하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환경, 산림, 국방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완화하자는 것이 그 취지였는데 문제는 이러한 것들이 이제 제대로 반영이 되지 않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그래서 강원도 입장에서는 이제 제3차 개정안을 통해서 이런 내용들을 포함해 가지고 강원도가 자치권을 강화할 수 있는 이런 내용 법안들도 같이 이제 포함을 시켜서 이제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다 좋습니다. 강원도 이름이 특별법이잖아요. 특별도시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전라북도도 이제 특별자치법이 이제 통과가 되고 자치도가 됐습니다. 경상북도도 지금 추진하고 있다 그러고요. 심지어 경기도는 경기남도 북도를 쪼개서 이제 북쪽을 또 특별자치도를 만들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전국이 다 특별자치도 자치시가 되면 강원도는 이미 특별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반 도가 되는 거죠. 과연 그랬을 때 강원도가 특별자치도가 일반자치도가 되었을 때 얻을 수 있는 것들이 과연 얼마나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별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보는 건데 네. 그러려고 한다 그러면은 얼마 남지 않았지만 강원도가 지금이라도 강원도에 맞는 프로그램들을 개발해 가지고 너무 많이 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맞는 것 두세 개라도 확실하게 지금 만들어 놓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지금은 너무 많거든요. 자, 다음은 김 교수님이 픽한 두 번째 올해 뉴스인데요.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착공이 되겠습니다. 강원 영북 지역의 오랜 수건 사업이었죠. 41년간 추진과 무산을 반복하다가 우여곡절 끝에 지난달 20일 드디어 첫 삽을 떴습니다. 설악권 주민들은 지역 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클 것 같은데 교수님 어떤 의견 주시겠습니까? 일단 이제 사실 그동안에 왜 41년 동안 오색 케이블카가 설치되지 못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와 원인은 간단합니다. 환경 문제, 그다음에 오염 문제. 그러니까 설악산 국립공원은 대한민국 최고의 이제 국립공원이고 관리해야 될 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행여나 오색 케이블카가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오염이 되고 훼손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지켜야 될 자산이 우리 후손에게 물려야 될 자산이 사라지는 것과 똑같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은 첨예하게 갈립니다. 일부는 개발하자, 일부는 보존해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이러한 것들이 너무 첨예하다 보니까 41년 동안 추진이 안 됐었습니다. 어쨌든 문재인 정부 때 이것을 하려고 몇 번 노력했지만은 어려웠거든요. 지금이라도 했으니까 다행이다라고 하지만 여기 보면요. 예산이 1,172억 원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양양군 예산이 948억이에요. 강원도 예산이 224억입니다. 중앙정부 예산은 제로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국립공원에다가 물론 양양군과 강원도가 추진하지만 정부의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야 정부가 지금 하는 여러 가지 사업이라든가 환경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간섭하고 개입하고 좀 관리도 좀 할 수 있을 텐데 네. 지금 대다수가 다 양양군 예산 얼마 되지도 않는데 948억이나 여기다 투자한단 말이죠. 그러면 과연 이제 앞으로 양양군이 수익이 얼마가 발생할 경제성이 있느냐 하는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이것을 가지고 환경 문제 해결, 오염 문제 해결, 이런 어떤 환경 단체와의 관계 개선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한다는 건지 프로그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지금 이제 이것을 관리해서 운영하는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문제도 강원도나 정부가 얼마큼 개입해야 될지 하는 것들도 좀 고민해 봐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예. 환경단 씨 입장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전국의 관광용 케이블카들이 적자라는 점, 예, 경제적 맞습니다. 가치 창출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고 무엇보다 생태계 파괴를 우려하면서 반대하고 있는데 황 전 의원님, 우려를 잠재우기 위해서 좀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있을 것 같아요. 짧게 좀 정리해 주실까요? 우리 우려는 오색 케이블카 설치 사업 찬반 단계에서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결국 찬성으로 간 것은 이 우려에도 불구하고 오색 케이블카 사업이 강원도 양양 군민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이다라고 해서 됐고요. 예. 그리고 이미 이 사업 결정 단계에서부터 이 우려를 씻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안 조건들을 중앙정부가 제시를 했고 이것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착실하게 이행해 간다면 더 이상의 오색 케이블카가 우리 국립공원 설악산의 자연을 훼손시킬 거라는 일방적인 논리들은 없어질 거다라고 생각을 네. 하고요. 이제부터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설치가 2026년도에 이제 설치해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설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운영의 성공이 중요한 것이에요.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 오색 케이블카를 타고 얼마만큼 좋은 경험을 하게 되느냐, 또 그로 인해서 강원도와 양양군이 얼마만큼 이익을 얻어내느냐가 중요한데 실질적으로 이것이 성공적으로 운영되려면 1년에 약 100억 정도의 매출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분석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따진다고 한다면은 40만, 50만이 이 케이블카를 타야 되는데 물리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그저 해달라고만 주장할 때는 이미 지났다. 이제는 예. 해줬으니까 이것을 성공적인 사업으로 수행하기 위한 그런 특단의 노력들이 뒷받침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예. 싶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전국에 한 50여 개 정도 이제 케이블카가 운영되고 있는데 지금 흑자가 나는 곳은 딱 두 군데예요. 하나는 이제 한려수도 있는 해상 케이블카,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설악산 소공원에서 공금성을 연결하는 공금성 케이블카. 그 딱 두 개 정도만 수익이 남는데 여기도 뭐 몇백억이 아니고요. 수십억에 그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양양 오색에서 대청봉 아래로 연결되는 이 오색 케이블카를 제대로 운영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경제성 자체가 예. 마이너스가 될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2023년 돌아봤다면 이번에는 다가오는 2024년 갑진년 이 뉴스 새해 좀 꼭 봤으면 좋겠다는 희망 뉴스를 한 가지씩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교수님 어떤 거 선정해 주시겠습니까? 올해 경제적으로 상당히 힘들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새해에는 좀 나아지는 삶을 좀 살아가고 싶다. 그러니까 희망이 보이는 좀 이런 삶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으로 마감하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황 전 의원님은 어떤 희망 뉴스 선정해 저는 주시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 라는 뉴스를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사실 올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민적 지지도 또 여러 가지가 굉장히 약하게 나타나서 저도 굉장히 걱정스러운데 예. 내년도에는 좀 집권 여당도 좀 잘하고 그리고 총선도 잘 치러서 국정 수행에 좀 힘도 받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라는 평가를 듣는 그런 뉴스를 꼭 보고 싶습니다. 예. 자, 오늘 시사인 이슈에서는 시사인 이슈에서 픽한 올해 뉴스 이야기로 나눠봤는데요. 끝으로 두 분 생각을 한 단어 한 문장으로 정리하는 이슈워드 시간인데요. 황 전 의원님 어떤 이슈워드 선정하셨습니까? 솔직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뭘로 할까? 근데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대신해서 희망 고문이라는 이슈워드를 선정했습니다. 새해 시작하면서도 우리가 이 인사이드를 통해서 많은 희망을 좀 다짐해보고 그런 노력들을 약속해봤는데 역시 올 한 해는 별로 나아지지 않은 국민의 삶이 또 정치, 사회 여러 가지 측면에 나아지지 않은 사회가 된 것 같아서 저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들은 이 희망 고문을 받아서는 더 이상 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그래도 국민들은 희망을 가지고 새해에도 역시 새로운 희망을 꿈꿀 겁니다. 그런 희망 고문이 새해에는 좀 더 줄었으면 또 아주 없어졌으면 하는 바람
예. 담아서 이슈워드를 올 한 해 마지막 이슈워드를 희망 고문으로 예. 선택을 했습니다. 교수님은 올 한 해 마지막 이슈워드 어떻게 선정하셨습니까? 지금은 힘들지만 또 미래에 대한 희망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힘들지만 제가 자주 쓰는 용어입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예. 짧게 임팩트 있게 마무리를 지어주셨습니다. 네. 전국의 교수들이 2023년도 올해 한자성어로 이로움을 보자 의로움을 잇다는 뜻의 견리망이를 꼽았다고 합니다. 한 교수는 지금 우리 사회가 견리망이 현상에 너무 난무해서 나라 전체가 각자 도생의 싸움판이 된 것 같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우리나라 정치인은 바르게 이끌기보다 자신이 속한 편의 이익을 더 생각하는 것 같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다가오는 새해 우리 정치권이 사사로운 이익보다 의로움을 먼저 생각했으면 좋겠네요.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12월 27일 수요일 생방송 더 인사이드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저녁 시간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